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비핵화와 남북통일, 둘째 평화통일의 길, 셋째 남북 이데올로기 갈등과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어느 한편에 주도권을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주도될 그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한이 앞선 자본주의에 50배 이상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서 이미 무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이 공히 인정하는 평화 통일을 대전제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인민민주주의의 자주성을 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 바로 남북통일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통일 논의에서 이제부터는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의 체제로 연방통일론을 내세우는 북한과 국가연합을 표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끊임없이 흡수통일론을 지향하는 남한 측의 입장이 서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찍이 1973년 북한은 고려연방제라는 이체제 이정부 안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한 고려연방제를 주창했습니다. 남한은 국가연합 이체제 이정부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각자 독립적으로 가지자는 김대중과 김정일의 6.2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미군 철수이고 둘째는 남북 군대를 10만 이하로 감군하자는 것이고 셋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일조약 등 이미 맺어 있는 많은 조약들을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그 자체가 생명을 담보하고 싸우는 생존 논리이고 가치관의 선악투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뒤안길에는 숨어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흡수통일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흡수통일론은 독일과 같이 평화통일을 이루거나 한쪽 체제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점령하는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이나 또 6.25 남침, 또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일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코 흡수 통일을 할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녹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군사정부라든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묵시적으로 흡수 통일론을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부터는 대북 포용 햇빛 정책으로 흡수 통일 방안을 포기하고 또 중국도 1996년부터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식량과 50만 톤의 기름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주변 핵 보유 국가의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일어날 경우 침략 국가는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흡수 통일을 불가능하다고밖에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세 모르겐시로 같은 사람은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을 성공을 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결국 전쟁을 하다 죽거나 미리 항복하는 전략적 옵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북 평화회담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1972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도에 비핵화 공동선언도 발표를 했고 또 92년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많은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김정일을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맞이했지만 결국 대통령에서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엇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27일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1차 판문점 선언을 하고 그때 역시 남북 공동선언을 재확인을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날 2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협상에서 서로 도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든지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든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든지 또 미군들 유해 송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남북 평화회담이라는 것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응원단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많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결국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소 청사를 폭파시켜버리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북은 스몰 D를 주장했고 미국은 빅 D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풍계리에 이미 핵시설을 붕괴를 폭파시키면서 핵을 포기한 듯한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믿지 않고 완전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고 한 것은 결국 북한을 하여금 옷을 완전히 벗으라는 식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그 예로 김정은은 강도적 또는 깡패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결국은 그날 두 정상 간의 오찬마저도 취소돼 버리고 결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굿 이너프 딜이라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가 공감하고 얻을 건 얻었다는 식의 충분히 훌륭한 이런 정도로 내세웠지만 결국 두 가지를 북한에다가 경제 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풀고 그 예로 경제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고 북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서서히 나아가기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은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과 북한이 둘만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많은 의문시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긋돌게 되느냐 하면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것은 겉으로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수치어만 취하는,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속까지 웃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이후에 더 큰 혼란으로 말려 들어갈 그런 심산이 큰 것입니다. 의정쩡한 평화가 아니라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접어 들어가야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로 다시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한반도가 그 키를 제공하는 식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평화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장평화주의에 우리가 갖다가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북한은 결코 원자탄 생산을,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핵을 만들어 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핵탄두를 만들려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도 만드는 핵을 서서히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말에도 찾아볼 수 있듯이 북한은 믿을 것이 핵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다른 어떤 분야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북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고, 기술력으로 또 경제력으로 뒷받침된 남한의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완전히 전세를 한꺼번에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느니 일본을 침몰시키고 한국을 썰어버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게 된 것은 모두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계속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 대신에 경제 지원을 통해서 경제 건설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설득시킬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또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정부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을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은 남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북한만 핵으로부터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공히 같이 벗자는 것은 그 속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속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라든지 북한을 이라크처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군사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할 때는 미국이 북한을 절대로 침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을 미사일에 실어서 대륙간 미사일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북한에서 쏘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수함을 이용해서 잠수함에다가 핵을 싣고 북한이 미국의 앞마당까지 가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발전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까지 갖추게 되고 기술까지 갖추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북한은 핵 전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핵 전략이라는 것은 핵무장을 하는 경우는 이웃 나라들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키신저의 외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어서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직 북한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북한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밀당을 하면서 외교를 통해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가 말려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 4월에 이미 핵 보유국임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을 미사일을 실어서 뭔가 북한으로 봐서 먼 나라까지 보내기 위한 기술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2013년 3월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조금 경제적으로만 또 핵을 약간 느슨하게 늦추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화성 15형에 발사한 후에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을 보면 미국 서부 LA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1000만 명을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날이 오면 미국은 북한과 싸울 수 없고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국 통일을 한다는 하니까 환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조국 통일은 미군 철수 이상으로 남한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식의 조국 통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러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장관도 역시 그 인터뷰를 보면 4월 24일 CBS 인터뷰를 보면 핵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안전핀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의 본질은 그 비핵화가 결국은 살 길을 여는 북한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신저 외무장관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시아에서 어느 미국인과 다른 챔피언이나 미국인과는 다르게 다른 챔피언이 나와서 아시아를 전부 장악하는 것을 미국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고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 없이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미국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조하는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사우디를 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신저는 그 베이스 캠프 없이도 뭔가를 점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지 군사 동맹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고 매달리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고 중국 편에 서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 전략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순간 휴전선이 실제로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휴전선을 네 나라가 대표해서 서로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이 끝이 나면 이제 유엔군은 한반도에 다시 개입할 빌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람스 주한 유엔 사령관의 말을 보면 얼마 전 이제까지 유엔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모두 미군이 독점해 왔는데 최근 부사령관을 캐나다 공군 중장 웨인 에어를 임명한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종전선언을 했을 때 미군을 자동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회담 당사자인 유엔은 이 땅에 남아있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미군 철수와 유엔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항구적 평화 정착까지 유엔사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평화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평화란 것은 남조선을 해방한 후에 서울이 김일성시로 명명될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란 것은 이 땅에 전쟁만 사라지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평화라는 것이 싸우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속심을 감추고 땅속에 묻어놨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밖으로 돌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 현실주의, 평화 상대주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현실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탈냉전 시대에 서로가 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기 때문에 국지전은 오히려 빈번해지고 동북아가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동북아 평화는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냉전 갈등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케이건도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정글이 아니라 미국의 정원사 역할로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의 본질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가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해칠 수 없는 마음부터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북한과 남한은 서로 형제로서 서로가 다시 민족으로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수령 부모도 아니고 하늘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양심을 가지고 다시는 상대방을 아픔을 줄 수 없고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내가 승리한 마음, 또 기쁘고 뭔가 얻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한은 평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심정인 것입니다. 북한식의 평화는 그저 유물사관이라든지 또 노동이라든지 이런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형태의 평화는
힘이 없을 때는 아무 대응을 못하고 고개를 숙여 있겠지만 힘을 가질 때는 다시 한번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힘의 논리에서 지배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하나님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라는 심정이 몸과 마음과 세계 평화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본질은 공생, 공념, 공의주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번영하고 같은 의로움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 공념, 공의주의의 핵심이고 그것은 결국 서로 사랑한다는, 위한다는 심정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체제 갈등과 전망을 보면 남남 갈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 간에 정말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을 점점점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자의 복지 정책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실업이 늘어나고 서로 노사 갈등만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노동절로서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또 서울 일대에서 노동자들의 많은 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노사 갈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버스라든지 해고 없는 노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부 갈등으로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타협을 통해서 서로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내부 입장부터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을 내세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힘과 시민단체와 또 그 반면에 보수단체인 태극기 혁명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2018년도처럼 평양올림픽 대회 때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처럼 서로가 내부 갈등으로 한쪽에서는 시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선 통일한국의 진화법칙과 발전법칙으로 보면 첫째, 상생의 이치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없앰으로써 내가 살아남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 서바이벌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있어야만 부인의 가치가 드러나고 또 아들이 있음으로써 아버지의 가치가 드러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상생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둘 다 번영하는, 둘 다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조화시키고 화합하고 통일한다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만 서로가 상생이 되고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자체에서 북한과 남한이 힘을 합쳤을 때만 이 4대 강국의 틈바의 우군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정복하게 되면 어부지리로서 제4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나머지 강국들이 우리 한반도를 집어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둘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힘을 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협조해서 상생하고 같이 번영을 하는 길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이고 제가 오늘 내세우고자 하는 상생관계에서
상대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화와 평화와 통일로 이끌어내고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본질의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라고 일컫는 이러한 입장에서 역사관은 발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수수의 역사입니다. 뭔가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딜이라고 해서 협상한다는데 내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또 먼저 내가 양보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쟁이나 투쟁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옳고 바른 것을, 의로운 것을 향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처음에는 반대로 가는 것들이 결국은 조금씩 바꾸다 보면 궤도를 원래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봤지만 하나님주의적인 사상에서는 투쟁이 아니라 양 날개와 같아서 한 날개로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균형을 이룰 때만이 전진하고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의 힘도 필요하고 남한의 힘도 필요하고 두 힘을 다 같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한다든지 신뢰를 떨어뜨릴 정도로 상대방과의 맺은 협상이나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뒤엎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셈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상대방을 위한다는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만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또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국경을 흘더라도 서로 믿고 끝까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북 총선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남북 총선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 총선거를 한다 해도 그들은 단일 후보로 내세울 것이고 남한 쪽에서는 여러 많은 후보들을 낼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선전선동 인원을 선거운동원으로 남한에 내려보낼 것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전술이나 또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총선에서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남한 내에서의 총선거를 대비한 의식교육이라든지 국민이 주체가 돼서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 조직 같은 게 시민운동으로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소련이 그 당시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을 가지고 있던 워싱턴 타임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공산주의 정언을 발표하고 또 카오스 성공운동을 이끌면서 레이거노믹스라 하여 레이건 대통령이 가진 SDI 전략방위 구상을 수립하게 하고 부추기고 또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강력하게 지지함으로써 결국은 소비에트가 결국 연방을 해체하는 수순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문선명 총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주의와 3대 주체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과 3대 주체사상의 인간관을 비교해보면 김일성 주체사상은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주성과 의식성과 창조성 이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주의 인간관과 많이 닮았습니다. 자주성은 심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의식성은 법칙, 이법, 로고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창조성은 똑같은 창조성일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주체 사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심정을 지니고 가족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참된 부모의 마음으로 인격을 갖추고 또 사람을 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로고스의 지식을 갖춘 학교에서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된 스승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은 기업을 하는, 또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소유를 한 주인의 입장도 그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위하는 마음으로, 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성을 갖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체 사상은 북한식의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좀 더 세밀화하고 발전시키고 사랑을, 심정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남북한이 공히 함께 취할 수 있는 이념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변에 두고 바탕에 깔고 통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식의 의식을 무장화시킨다는 계급의식으로 혁명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서로가 상생하고 조화하고 화쟁사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혁하고 혁명한다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서로 같이 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로 변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3대 주체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 중심한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이와 반대로 사람 중심한 세계관이라고 내세우지만 민중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겠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4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제도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체 사상으로 결국은 주체를 위해서 들러리에 불과하는 인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아무나 사람이 아니라 의식성을 갖추고 또 자주성을 갖추고 창조성을 갖춘 인간만이 제대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갖춘 인간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회 역사 원리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정을 가지고 사람은 개조되어야 되고 본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선악의 역사로 보고 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쟁이 악이 계속 이겨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게 가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인의, 예지, 의로움이 이겨나감으로써 다시는 불의가 없는 의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앞으로도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영원한 평화는, 본질적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계급의식이나 투쟁을 가지고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체는 인민 대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그저 수령 영도론을 내세우면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만이 주체이고 나머지는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주체 사상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체란 말은 북한 당국이 내세운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 사상은 일종의 종교인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라든지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더 종교적입니다. 실제로 10대 종교 안에 집어넣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은 이미 김일성 일가를 중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속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개인이 가진 개성이라든지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당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성이나 창조성, 의식성을 사회 정치적 생명으로 보고 영생을 가져야 된다든지 또 수령을 영생의 부여자 또는 업의 수령, 민족 시조라든지 신적 존재, 구원자로 막 내세우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종교의 이름을 거의 유사 종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 주체사회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가 마석 주석 공간 선언을 통해서 1991년에 12월 6일 날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북한은 망한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3대 주체사상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하나님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심정을, 자주성이 아니라 심정을, 의식성이 아니라 이법, 로고스를, 창조성을 그저 물질을 생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스승, 주인으로 자주성은 부모로, 의식성은 스승으로, 창조성은 주인의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의 3대 주체사상입니다. 그 저변에는 심정을 가지는 한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을 내가 따라서 살게 되면 저절로 부모가 되고 또 스승이 되고 또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자주성,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회복함으로써 서서히 원래 부모의 마음으로 그것을 심정이라 하는데 그저 죽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저 사랑하고 싶고 그립고 그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그런 마음을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이는 남북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주민과 북한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없이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나 혼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고 즐겁지 않다는 그들을 간절히 통일을 향하여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효정의 마음이라 하고 효정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인정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북한을 끌어안겠다는 사랑한다는 그들의 모든 것이 받아주고 필요하게 하다는 그런 효정의 삶을 통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겠다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으로 나겠다는 것을 윤리의식으로 갖추을 때만이 남북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 아니라 심정과 입법과 법칙을 따르겠다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주의, 공의주의에 의해서만이 결국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주체 중에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선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의로운 인간으로 나아가고 또 인격을 완성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투쟁이나 혁명을 통해서는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는 결코 혁명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 진정한 투쟁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선의 입장에서 악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명, 공의, 공생주의를 내세우는데 공의주의란 공의를 통해서 공동윤리의 사상인데 도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도를 앞세워서 도가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가치관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도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한민족은 도인 민족이고 하늘의 자손으로서 갖춰야 할 의로운 윤리를 갖추고 있는 선한 민족으로서 인격을 갖추어서 서로 이룰 때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 세계 인류의 핵심의 또 키로서 세계 평화의 실천장으로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 참된 스승, 참된 주인의 심정으로 서로 위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이런 재변 속에는 양심을 보편적으로 양심에 따르는 원리에 따라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주의 평화 통일인 것입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